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조용한 시골 마을에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고 있는 여자입니다. 지금은 모든 걸 내려놓은 상태이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있어요. 그러니 마음은 한결 편하네요. 꽤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는 이곳은 최근 들어 골칫거리 하나가 있어요. 아무래도 깊은 곳에 있다 보니 밤마다 고라니 울음소리가 저를 골치 아프게 하네요. 깊은 잠에 자고 있을 때 갑자기 우는 소리에 심장이 떨어질 것처럼 놀랄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사람 소리와 비슷해서 생각보다 무섭거든요. 적응 좀 될 만한데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만큼 제가 살고 있는 이곳은 자연 훼손이 많이 안 된 곳이에요. 아침에 일어나 햇볕을 쬐기 위해 밖으로 나오면 폐속 깊이 들어오는 상쾌한 공기는 그동안 힘들었던 모든 일들을 씻겨 내려주는 느낌입니다. 이곳으로 이사 온 지는 1년 정도 되었어요. 그리고 첫째 며느리가 제가 머물고 있는 이곳에 주말마다 찾아와서 부족한 부분들을 채워주고 있습니다. 정말 고맙고 미안합니다. 이렇게까지 안 해줘도 되는데 주말마다 찾아와서 건강한 음식들 위주의 반찬들을 만들어서 새로 채워주고 밀린 집안일도 전부 다 해주거든요. 천사가 내려온 것 마냥 선한 마음을 가진 며느리에게 항상 미안할 뿐이에요. 저와의 인연을 계속해서 유지하려고 신경 쓰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인데 아들 하나는 그래도 잘 키워서 이런 대접도 받는 게 아닌가 생각되네요. 지금은 어느 정도 서로가 안정이 된 상태에서 만나서 그런지 한결 편하지만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온 가족이 위태로울 정도로 아픈 기억들의 연속이었습니다. 며느리와 저는 서로 과거의 일을 꺼내려 하지 않아요. 하루라도 빨리 안 좋은 기억들을 지우고 싶어서 오히려 아무렇지도 않은 척 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한창 아빠의 품을 그리워하던 아이들을 키우면서 남편과 평생 함께 행복하게 살면서 같은 날 1시에 눈 감길 원했는데 남편은 먼저 세상을 떠나게 되었었어요. 가족을 먹여 살리겠다고 열심히 일하던 남편이었는데 불행히도 퇴근하던 도중 빗길에 차가 미끄러지면서 대형 사고가 나게 되었고 저녁밥을 차리고 아빠 곧 있으면 온다며 아이들을 달래고 있었는데 충격적인 소식을 듣게 되었었죠. 집안의 가장이 세상을 떠나니 살아가는 게 정말 쉽지 않더라고요. 일자리도 구하는 게 쉽지 않았지만 제품에서 잘 지내던 아이들과 떨어져 지내는 게 더 큰 문제였어요. 그래도 악착같이 아이들 키우며 언젠가 좋은 날이 찾아오리라는 희망 하나로 살아왔었습니다. 그렇게 살다 보니 제 인생은 온전히 자식들 키우는데 쏟아부었고 큰 사고 없이 혼자인 엄마 말을 잘 들으며 자라온 아이들은 성인이 되고 좋은 직업까지 가지게 되었어요. 그렇게 일하는데 평생을 바치다 보니 어느새 구불해진 손과 주름만 가득한 얼굴에 흰머리만 남아버려 먼저 떠난 남편이 많이 그립더라고요. 함께 있었으면 이렇게까지 고생하지 않았을 텐데 그래도 잘 자라준 자식들이 보상이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지내왔었어요. 그리고 자연스럽게 자식들은 결혼까지 하게 되었고 각자의 인생을 살기 위해 떠났어요.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전부 다 했다고 생각했었습니다. 목표가 없어지고 나니 공허해진 마음을 채울 곳이 없었어요. 자식들이 주는 용돈 받으면서 제가 하고 싶은 일들 하면 되는 건데 아무래도 우울증이 찾아온 것 같았고 병원에서 진단 결과 결국 정신과 치료도 받으며 약을 먹어야 했어요. 그리고 제가 몸이 좋지 않다는 이유 하나에 사건은 시작이 되었고 그런 상황들은 저를 좌절하게 만들었고 그런 걸 지켜보고 있던 저는 결국 눈물을 흘리고 말았습니다. 어머니, 차라리 저희 집에서 지내는 건 어때요? 손자도 좀 봐주시고요. 아내와 오랜 시간 대화했었어요. 근처에서 따로 살고는 있지만 어머니 지금 우울증 약을 먹고 있는데도 좋아지지 않고 있잖아요. 약이 좋은 것도 아니고요. 그래요, 어머님.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가 그렇게 하자고 민정이 아빠에게 먼저 얘기했어요. 그래, 그렇게 하면 좋겠네. 형은 어느 정도 자리 잡혀 있지만 우리는 아직 신혼이라
형이 모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아니다. 괜찮다. 시간이 지나면 좋아질 거야. 약도 잘 먹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마라. 너희들 앞날이나 신경 써. 항상 몸 조심하고 엄마가 살아온 인생 알지? 집안의 가장이 무너지면 그 집안은 버티기 힘들어진다. 마음이 편해야 우울증도 없어지죠.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형님 말 듣고 움직이는 걸로 하세요. 저는 자식들에게 피해를 주고 싶지 않아 함께 지내지 않겠다고 얘기했지만 큰아들과 큰며느리가 계속해서 설득을 시켰고 결국 그렇게 하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어요. 확실히 함께 지내면서 느낀 건 사람 사는 것 같은 느낌에 훨씬 좋았고 며느리에게 피해 주지 않기 위해 불필요한 말은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아들과 며느리가 그동안 살면서 만들어 놓은 패턴에 맞춰서 거슬리게 하지 않기 위해 노력했어요. 일체 잔소리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야 서로가 웃으면서 지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도와주며 할 수 있는 일들은 해주면서 맞춰가기 시작했고 그렇게 살다 보니 자연스럽게 한 가족이 된 것 마냥 스며들었습니다. 어느 정도 잘 적응해서 서로 피해주지 않게 노력하며 지내고 있는데 아들이 일이 바빠져서 그런지 늦게 들어오는 경우가 많았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있는 것 같아 걱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몸에 좋은 음식들을 위주로 저녁밥을 차렸어요. 요즘 일이 바빠 입맛이 없는 것 같아서 신경 써서 만들어봤다. 너희들도 어서 먹어라. 아들, 왜? 저녁 안 먹게? 요즘 입맛이 없어서요. 생각할 것들이 많아서 그런가 봐요. 어지러워서 방에 들어가 좀 누워 있을게요. 요즘 들어 입맛이 없는지 잘 안 먹더라고요. 그리고 빈혈도 있는지 자주 어지러워하길래 조만간 병원에 좀 가보려고요. 그래, 큰일 나면 안 되니까 최대한 시간 잡아서 검사 받아보는 게 좋을 것 같구나. 작은 병이 커지면 문제가 생기잖니. 입맛이 없다며 들어간 아들은 점점 상태가 이상해졌어요. 그리고 며칠 뒤 퇴근하고 들어와서는 갑자기 가슴 통증을 호소하며 괴로워했고 결국 응급실에 실려가는 충격적인 사태까지 벌어졌어요. 너무 갑작스러워 떨리는 마음 붙잡으며 며느리와 의사의 진단 결과를 기다리고 있었고 몇 번이나 하늘에 기도했지만 의사가 저에게 얘기한 아들의 병명은 두기를 의심할 만한 병이었고 몇 번이고 다시 물어봤지만 의사가 말한 병명은 바뀌지 않았습니다. 좋아질 수 있는 거잖아요. 괜찮아지겠죠? 그래도 큰 병원인데 이 정도 병쯤이야 금방 고치잖아요. 글쎄요. 그렇게 흔한 병은 아니라서요. 이 병이 재발률도 높지만 생존율이 너무 낮은 병이거든요. 급성 골수병, 백혈병은 흔히들 골수암이라고 알고 계시는데 주증상이 피로감과 쉽게 멍이 드는 게 일반적인데 전혀 아무런 증상을 느끼지 못하셨어요? 일단 항암 치료를 진행해야 되니까 입원 절차 진행하시고 상황을 지켜봐야 할 것 같네요. 의사의 말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살면서 힘들게 키운 자식이 작은 병도 아닌 큰 병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너무나 큰 충격으로 다가왔고 그 자리에서 며느리와 오열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받아들이기가 힘이 들었고 병실에 누워있는 아들의 모습을 보며 도저히 버티고 있을 수가 없었어요. 갑작스럽게 다가온 아들의 병을 치료하기 위해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전부 다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생각보다 너무 늦게 온 건지 아들의 병은 점점 더 악화만 되어갔습니다. 가망이 없다는데 왜 계속해서 병원에서 치료를 받는 거야? 쓸데없이 돈만 날리는 거잖아. 당신이 말 좀 해봐. 내가 어떻게 말을 해? 생각해봐. 가망 없다는데 병원비 아깝다고 그만하자고 말하면 엄마가 나를 뭘로 생각하겠어? 나랑 함께 지내던 형이야. 말은 가려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그리고 사람 일이라는 건 아무도 모르는 거잖아. 기적이 일어날 수도 있다고. 희망을 가지고 우리가 도와줄 수 있는 건 최대한 도와줘야 하지 않겠어?
우리 살기도 지금 팍팍한데 형님 모아둔 돈까지 다 썼다고 우리 돈도 나가고 있잖아. 이사 가려고 모아둔 건데. 아주버님은 왜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거야? 가망 없다던데 동아줄을 꼭 붙들고 있어야 돼? 그냥 빨리 떠나버렸으면 좋겠네. 너 지금 뭐라고 그런 거니? 너 그렇게 안 봤는데 사경을 헤매고 있는 사람한테 그게 할 말인 거야? 뭐라고 수군거리나 했더니 아주 못돼 먹었구나. 너희들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으니까 여기에서 당장 나가거라. 다시는 내 앞에 나타나지 마. 너무나 화가 치밀어 오른 저는 작은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고 흔들고 싶을 정도로 부글부글 끓었지만 소란 피우고 싶지 않아 꾹 참고 있었어요. 큰 아들이 이 말을 듣지 못하는 거리에서 둘이 대화를 한 거라 다행이었지만 속마음을 그대로 꺼내서 작은 아들과 대화를 한다는 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처음에는 싹싹하고 무슨 일이든 잘하는 그런 모습이 보기 좋아 결혼 허락했었는데 작은 며느리의 한마디에 너무 큰 실망을 하게 되었어요. 그 뒤로 몇 번을 병원에 찾아와 고개 내밀었지만 올 때마다 들어오지 못하게 쫓아냈어요. 며느리의 눈빛은 언제 세상을 떠나는 건지 상태가 궁금해서 온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몇 달의 시간이 흘렀고 좋아질 거라는 기대를 가지고 매일 저녁 쉬지 않고 기도했는데 아들은 너무 빨리 저희 손을 놓고 말았어요. 워낙 상태가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어서 병원에서 할 수 있는 치료는 전부 다 했지만 결과는 처참했습니다. 함께 살아오면서 많은 추억이 아직도 제 머릿속에 남아있는데 부모보다 먼저 세상을 떠나버린 큰아들이 원망스러웠어요. 옆에서 오열을 하며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큰 며느리를 보니 과거의 저를 보는 것 같아 마음이 좋지 않았습니다. 제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두 눈으로 자식들의 장례식은 안 볼 거라 생각했었는데 큰아들을 준비도 되지 않은 상태에서 떠나보내야 하는 게 너무 힘이 들었고 장례식 하는 내내 눈물은 멈추지 않았어요. 그렇게 큰 며느리와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작은 아들과 작은 며느리의 대화에 결국 이성을 잃고 말았고 인연을 끊어버리기로 결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보, 이리 와봐. 갑자기 생각난 건데 그럼 어머님은 어떻게 되는 거야? 아주버님이 떠났으니 더 이상 형님이 어머님을 모실 필요는 없는 거잖아. 거동도 불편하신데 우리가 모시는 건 아닌 것 같아. 그리고 늙으면 냄새 난다고 하잖아. 나는 어머님 몸에서 나는 특유의 늙은이 냄새가 싫다고. 우리 집 신혼집인데 더러워질 것 같아. 안 왔으면 좋겠는데. 당신이 말 좀 잘해봐. 그리고 어머님 성격 장난 아니잖아. 나랑 안 맞아서 우리 부부 사이까지 안 좋아지면 어떡해? 그래, 알았어. 나도 당신의 고민 똑같이 생각하고 있었어. 그래서 내가 알아보니까 요양원이 어떨 것 같아? 거기에 비슷한 나이 또래 분들도 많잖아. 가끔 와서 얼굴만 보이면 되는 거니까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그거 좋은 생각이다. 요양원으로 보내는 게 좋을 것 같아.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어머님을 모셔? 나는 죽어도 그런 거 싫으니까 당신이 알아서 처리 좀 잘해줘. 그런데 여기 언제까지 있어야 하는 거야? 나 다리 부은 거 봐. 힘들어 죽겠어.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얼굴 팅팅 부은 것 같아. 우리 먼저 간다고 하면 안 돼? 장례식장 음식도 먹고 싶지 않단 말이야. 밖에 나가서 외식이나 하자. 여기 오래 있으면 기분도 우울해지고 표정 관리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 빨리 가서 말하고 와. 이 말이 끝남과 동시에 며느리의 머리채를 잡고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작은 아들에게 처음으로 얼굴에 손이 올라가고 말았습니다. 그래도 함께한 세월이 있는데 자기 마누라가 저런 식으로 얘기한다고 무작정 고개만 끄덕이는 꼴이 너무 어처구니가 없었어요. 큰아들은 자기 동생 잘 되게 해주려고 대학도 포기하고 밖에서 일만 열심히 했었는데 그런 고마움은 벌써 잊어버린 지 오래인 것 같았어요.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슬픔이 섞여버려 제정신이 아니었고 장례식장에서 난리를 치기 시작했어요. 그 순간
큰 며느리가 그만했으면 좋겠다며 눈물을 흘리며 저를 말리길래 그때 잠시 진정이 되었고 그 순간 작은 아들과 며느리는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앞으로 찾아오지 말라며 소리를 질렀고 그렇게 인연을 끊고 말았어요. 힘들게 키운 자식, 여자에게 눈이 팔려 무슨 말이든 고개를 끄덕이며 그대로 행동을 옮기는 게 너무 한심스러웠어요. 그때 너무 많은 실망을 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큰 아들의 장례가 끝이 나고 며느리와의 인연도 끝이 날 것 같았어요. 아들도 없는데 함께 사는 건 아닌 것 같아 따로 나오게 되었고 며느리는 제가 과거에 했던 행동들을 똑같이 하고 있었습니다. 자기 자식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 열심히 일을 하기 시작했고 자식들은 사돈댁에서 봐주기로 했어요. 친정과 며느리 집이 거리가 있다 보니 이사를 하게 되었고 많이 바쁜지 자주 오던 전화는 점점 뜸해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모두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그 길을 걸어왔었기 때문이죠. 그렇게 가끔 연락이 오게 되면 밝은 목소리로 받아주었고 며느리는 되려 자주 찾아가지 못해 죄송하다며 슬퍼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말은 열심히 살라는 말밖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어느 정도의 시간이 흐르고 혼자 남겨진 조용한 방에서 과거의 큰아들과 큰며느리와 손자들 사이에 껴서 웃고 떠들며 지내던 추억들이 떠올랐어요. 그래서 오래간만에 손자들과 큰며느리가 보고 싶어 저녁이나 함께 먹을 겸 전화를 했고 약속을 잡았어요. 고생하는 거 알기 때문에 좋은 거 먹이고 싶어 급하게 서둘러 나갔고 어두워진 골목길을 지나 택시를 타려고 도로가로 서둘러 가고 있는데 갑자기 쿵 하는 소리와 함께 제 몸이 붕 뜨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된 영문인지 몰라 정신을 차려보니 저는 병원에 누워 있었습니다. 꽤 크게 다친 건지 여기저기 깁스를 한 상태였고 말도 제대로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할 수 있는 거라곤 제 옆에서 나누는 대화 소리가 전부였고 희미해진 시야를 뚜렷하게 바라보려고 노력했지만 교통사고 후유증인지 제대로 알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도 목소리를 들었을 때 알 수 있었던 건 작은 아들의 목소리였어요. 여러 명이 아들과 대화를 하고 있었고 경찰분들인 것 같았고 저는 다시 정신을 잃게 되었어요. 얼마의 시간이 흘러버린 건지 다시 눈을 떴을 때 좀 전과는 다르게 선명한 시야로 사람들을 알아볼 수 있었고 저를 바라보고 있던 아들은 제가 정신을 차리자 화들짝 놀라며 괜찮냐고 제 몸 상태를 살피기 시작했어요. 얼굴에도 붕대를 감아놔서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지만 눈빛으로 얘기를 했고 뒤이어 의사가 와서 깨어난 저를 확인하며 몸 이리저리를 살피기 시작했어요. 손과 발을 움직여 보라는 말에 힘을 줘봤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아들은 의사와 대화를 하더니 제 옆에 앉아 말을 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정말 큰일 날 뻔한 거 아세요? 잘 보고 다니셔야죠. 뒤에서 오는 차를 못 보면 어떡해요? 그나마 이 정도인 게 천만 다행이에요. 하마터면 정말 큰일 날 뻔했다고요. 뼈가 붙을 때까지만 입원하면 될 것 같다고 의사가 말했어요. 엄마한테 돌진한 차량에 있던 사람이 음주운전으로 지금 구속이 된 상태예요. 제가 뒤처리 알아서 할 테니까 엄마는 몸이나 신경 쓰세요. 저는 또 일이 있어서 들어가 봐야 하니까 필요한 거 있으면 여기 버튼 있거든요. 이거 누르면 간호사 올 거예요. 아들은 자리에서 일어나 급하게 병실을 나가려고 문을 열었는데 살짝 고개를 내밀고 있던 작은 며느리를 보았고 둘이서 무슨 대화를 하기 시작한 듯 꽤 심각한 얼굴을 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병실 문이 닫혔고 한참의 시간이 지나는 동안 천장만 멀뚱멀뚱 바라보며 사고 난 제 몸 여기저기에 고통을 느끼고 있었어요. 너무 고통스러워 가만히 있어도 눈물이 나올 정도로 심각했어요. 그런 게 몇 시간이 지난 뒤 병실을 급하게 들어오며 저를 부르는 소리에 고개를 돌리니 그건 다름 아닌 큰 며느리였어요. 이렇게 사고가 나게 된 게 전부 자기 탓이라며 함께 있었으면 이런 일도 없었을 텐데 자기 때문에 사고가 났다고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괜히 제가 다쳐서
바쁜 며느리한테 피해만 준 것 같아 미안했어요. 며느리는 한참 동안 옆에 있으면서 제가 심심하지 않게 이런저런 얘기를 해주며 시간을 보내줬고, 늦은 저녁이 되자 다음날 출근을 해야 해서 제 손을 잡으며 다음날 다시 오겠다는 약속을 한 뒤 병실을 나갔습니다. 그래도 저를 걱정해주는 가족이 있다는 거에 감사했어요. 병원에서 최대한 서둘러 밖으로 나가야지만 모두에게 피해를 주지 않을 것 같아 병원에서 시키는 대로 정말 열심히 했고, 조금씩 좋아지는 몸 상태에 정상적인 생활을 기대했지만 이상하게도 다친 다리는 쉽게 낫지 않았어요. 그래서 의사에게 물어보니 교통사고로 인해 한쪽 다리가 너무 심하게 다치게 되면서 대칭이 맞지 않을 정도로 장애가 생기게 되었다며 정상적인 사람처럼 걸어 다니는 건 불가능하다는 판정을 받게 되었고, 오래 걸으면 걸을수록 골반에서 느껴지는 고통 때문에 휠체어에 의지하면서 지내야만 했어요. 그래도 꾸준하게 재활치료를 하면 휠체어 없이도 걸어 다닐 수 있을 정도의 몸 상태는 만들 수 있다는 말에 의사가 시키는 대로 열심히 치료받았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있는 시간이 끝이 나게 되었고, 그동안 저를 위해 옆에서 열심히 간호해준 큰며느리가 너무 고마워 금전적으로 도와주고 싶었어요. 저는 어차피 작은 집 하나 외에는 필요가 없어서 가지고 있는 재산 전부를 며느리에게 위임을 하려 생각했고, 대원수속을 밟아주려고 찾아온 큰 며느리에게 이 말을 하고 있는데 갑자기 작은 아들이 문을 열며 화를 내면서 저에게 걸어오기 시작하더라고요.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온 아들은 뭔가 불만이 가득해 보였어요. 지금 그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요? 엄마 아들인 제가 지금 이렇게 옆에 버티고 서 있는데 저에게 재산을 주지 않겠다고요? 병원에 데려온 사람은 저인데 왜 저한테 재산이 돌아오지 않는 거예요? 저는 일이 바빠서 제대로 오지 못한 거잖아요. 이건 아닌 것 같아요. 엄마 마음대로 재산을 결정할 이유는 없다고요. 여보, 뭐 하고 있어? 와서 말 좀 해봐. 어머님, 이렇게 얼굴 보여드리고 싶지 않았는데 이거 보세요. 저 임신했어요. 저희도 어머님 손자가 있다고요. 그러니 당연히 재산 문제는 어머님이 혼자서 결정하시면 안 되죠. 제 뱃속에 태어날 아이도 생각해 주셔야 하는 거 아니에요? 형님이야, 어차피 아주버님 돌아가신 뒤로 재산 전부를 형님이 가지게 되었잖아요. 그런데 어머님 재산까지 가진다는 건 이건 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해요. 앞으로 돈이 많이 들어가게 될 저희한테 들어가는 게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너희들 나한테 협박하는 거니? 내 재산을 왜 너희들한테 줘야 하는 건데? 정 그렇게 가지고 싶으면 너희들이 몸도 성치 않은 나를 돌봐주던가. 왜? 그건 또 싫으니? 재산은 받고 싶은데 장애를 가진 시애미는 돌보기 싫어? 큰 며느리는 알아서 돌봐주겠다며 자처해서 나섰었는데 너는 뭐니? 아무것도 나한테 해준 게 없잖아. 바라지도 않지만 인성 자체가 글러먹은 너한테 내 재산을 물려줄 순 없을 것 같다. 아들, 뭐하고 서 있는 거야? 네가 그토록 아끼는 임신한 아내 데리고 나가지 않고 내 할 말은 끝난 것 같은데 큰애야, 나 좀 부축해줘라. 더 이상 이놈들 얼굴도 보고 싶지 않구나. 그 순간 갑자기 아들이 저를 모시겠다며 휠체어에 앉자마자 큰 며느리의 손을 뿌리치더니 작은 아들이 잡았고 자기 집으로 가자며 말도 안 되는 일을 벌이려 하고 있었어요. 작은 며느리도 당황했는지 뭐 하는 거냐고 소리치자 자기가 알아서 할 테니 빠지라며 무작정 휠체어를 몰아 저를 차에 태웠습니다.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고 지켜보고 있었어요. 돈이 뭐길래 이런 식으로 행동하는 아들도 한심했고 며느리도 한심했습니다. 뒤쫓아온 큰 며느리한테는 괜찮으니 이만 돌아가 보라며 나중에 통화하자고 얘기한 뒤 돌려보냈고 아들의 집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깔끔하게 정리가 되어 있는 집은 신혼이라는 걸 확실하게 알려주고 있는 분위기였고, 그런 제가 휠체어에서 조심스럽게 일어나 신발을 벗고 들어가자마자 며느리는 저를 보며 인상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리곤 화장실에서 걸레를 빨아 제가 걸어가고 있는 동선을 따라
걸레질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저를 더럽다는 듯이 쳐다보는 시선이 너무 불쾌했지만 아무렇지 않게 소파에 앉았습니다. 아들과 며느리는 한참 동안 방에 들어가 대화를 이어가기 시작했고 얼마 뒤 아들과 며느리가 나와서 제 앞에 앉더니 하는 말은 같이 살자는 거였어요. 둘은 결정을 본 것 같았고 제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선택한 거였습니다. 아무 말 없이 앉아있는 저를 보며 작은 방 하나를 내어줬고 그렇게 작은 아들과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시켜 먹을 수 있는 것들은 전부 며느리를 통해 지시를 내렸고 꾹꾹 눌러 참고 있는 모습을 보며 속으로 통쾌했습니다. 제가 재산을 주겠다는 결정도 내리지 않았는데 이렇게까지 하는 것 보면 큰 며느리한테 재산이 돌아가는 건 싫었나 봅니다. 그런데 한 달의 시간 동안 작은 아들 집에서 도움을 억지로 받으며 지내고 있는데 늦은 새벽 둘의 대화가 제 방에까지 들어오기 시작했고 싸우는 목소리에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 엿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둘이 나눈 대화에 눈물이 흐르고 말았네요. 그냥 보내버리자. 그럼 속 편하잖아. 어차피 재산 당신 거 아니야? 여기에서 지내는 것보다 요양원에서 지내는 게 훨씬 이득이라고. 나는 어머님이 걸어다니고 물건 만질 때마다 얼마나 소름이 돋는지 알아? 더러워 죽겠어. 뭐가 더러워? 그래도 나를 낳아주신 어머니인데. 그리고 요양원은 좀 아니지 않아? 보내는 순간 재산 안 주면 어떡해? 그건 말이 안 되지. 우리는 한 달간 열심히 돌봐드렸고 그리고 요양원이 요즘 얼마나 시설 좋은 곳이 많은데 이참에 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아. 거기는 사람들도 많잖아. 내가 장담하는데 여기에서 얼굴 붉히며 지내는 것보다 마음 편하게 요양원 가서 지내는 게 훨씬 이득이야. 기분 상하지 않게 잘 구슬려서 어머님한테 얘기 좀 잘해봐. 제발 그렇게 하자. 며느리는 요양원에 저를 보내려고 자기 남편을 구슬리고 있었고 아들은 자기 아내의 말에 고민을 하고 있었어요. 불편한 건 맞으니까 어느 정도 인정은 할 수 있었어요. 하지만 기분이 좋지는 않더라고요. 한평생 힘들게 같이 살아온 아들이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 한다는 게 뭔가 기분이 이상했습니다. 저도 할 만큼 한 것 같아 요양원으로 보내려는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받아들이기로 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 거실로 조용히 나오니 저를 보자마자 며느리가 소파에 앉아보라며 대화를 이어나갔어요. 역시나 예상했던 대로 요양원에 보내려고 조심스럽게 대화를 시도했고 앉아보라는 며느리의 지시에 아들도 옆에 조용히 앉아 며느리가 하는 말에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저를 설득시키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니 기분이 별로 좋지 않았고 안쓰럽기까지 하더라고요. 결국 저는 요양원으로 옮겨지게 되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기 시작했어요. 모든 게 어색하고 낯설고 적응이 되지 않는 그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려고 하니 확실히 힘이 들더라고요. 몸도 좋지 않아서 불편한 것도 많았습니다. 그래도 마음은 편했고 가끔 얼굴을 내밀며 찾아오는 아들을 보며 그래도 자식이니까 마음 편히 현실을 받아들였어요. 작은 며느리는 제가 요양원으로 들어오자마자 단 한 번도 얼굴을 비치지 않았습니다. 큰 며느리는 급하게 찾아와 당장 나가자고 자기 집으로 가자며 난리를 쳤지만 이게 맞는 거였어요. 큰 며느리에게 짐이 되게 할 수는 없었습니다. 눈물을 흘리며 저를 바라보던 며느리에게 미안하다는 말 외에는 할 게 없더라고요.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구나. 괜히 우리 아들과 결혼해서 고생만 하고 있는 모습을 보니 내가 너무 마음이 아프다. 나와 똑같은 삶을 살게 하고 싶진 않았는데 이제 찾아오지 않아도 된다. 너 삶도 바쁜데 이렇게 계속 찾아오면 네가 쉴 수 있는 시간도 줄어드는 거잖니. 그러니 여기 올 시간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시간을 보냈으면 좋겠다. 어머님 죄송해요. 제가 능력이 되지 않아 이렇게까지밖에 할 수가 없는데 너무 마음이 아파요. 그리고 여기 오는 건 제가 좋아서 오는 거예요. 그러니 오지 말라는 말은 하지 말아주세요.
저도 이렇게라도 해야 세상 떠난 남편을 볼 면목이 있죠. 며느리는 제 손을 꼭 잡으며 눈물을 흘렸고 그런 모습이 안쓰러워 더 이상 눈물 흘리지 말라며 안아주었습니다. 그렇게 며느리가 돌아가는 모습을 창문으로 바라보고 있는데 갑자기 같은 병실에 있던 노인이 제 옆으로 웃으면서 천천히 다가와 앉더라고요. 저는 너무 놀라 이상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자 노인은 저를 보며 인생 헛살지 않았다며 부럽다는 말을 꺼내기 시작했고 자기는 한평생 가족은 없었다며 갑자기 도움을 주고 싶다는 말을 꺼내기 시작했어요. 뚱딴지 같은 소리에 정신이 이상한 사람인 것 같아 자리를 피하려고 하자 자기가 하는 말이 진심이라며 저희 가족을 도와주겠다고 계속해서 따라오기 시작했고 귀찮게 하기 시작하자 짜증이 올라온 저는 도움이 필요 없다며 관계자분을 부르니 치매가 있어서 그러니 이해하라는 말을 하면서 저와 분리를 시켜줬어요. 그런데 같은 병실이라서 눈만 마주치면 도움을 주겠다고 얘기하길래 장단이나 맞춰주려고 도움 좀 달라고 얘기했어요. 큰 며느리가 앞으로 잘 살아갈 수 있게 해줄 수 있냐고 물어보자 고개를 끄덕이더니 자기 자리에서 무언가를 꺼내더라고요. 그리고 주위를 살피며 저에게 슬쩍 내민 물건은 낡을 대로 낡아버린 하나의 통장이었습니다. 한숨만 쉬며 통장을 열어본 순간 저는 두 눈을 의심했어요. 엄청나게 큰 금액이 있었고 다시 노인을 쳐다보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주고 싶은 사람을 아직까지 찾지 못했었는데 요양원에 온 사람들 중에 큰 며느리처럼 심성이 착한 며느리는 처음 봤다며 자신의 재산을 전부 큰 며느리에게 주고 싶다고 얘기하기 시작했고 믿을 수 없는 말들에 장난인 것 같아 몇 번을 되물어보자 진지한 표정으로 살 날 얼마나 남았다고 장난치냐며 진심을 다해 얘기하고 있었어요. 도저히 믿기 힘든 말들에 어벙해져 있었는데 통장을 접어서 제 주머니에 넣어주더니 다음날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같이 외출이나 하자며 점심 한 끼 사주면 될 것 같다고 얘기한 뒤 자리로 돌아갔어요. 너무나 떨리는 마음에 주머니에 있던 통장을 다시 바라보았고 다음날 며느리한테 전화해서 와줄 수 있냐고 얘기하자 며느리는 시간이 괜찮았는지 점심시간 전에 잠시 들렸어요. 그때까지도 제가 가지고 있는 통장이 진짜인지 가짜인지 의심이 들었었는데 그 노인은 외출 준비를 하기 시작했고 며느리의 도움을 받아 같이 나가 점심 한 끼를 먹으며 저와 며느리의 관계를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습니다. 며느리는 노인분에게도 세심한 관심을 보여주며 돌봐주었어요. 노인은 이런 며느리가 있으면 세상 떠나도 행복할 것 같다고 웃으면서 얘기하더니 자리에서 일어났고 정말 은행으로 향하게 되었어요. 며느리는 은행에 왜 왔는지 영문도 모른 채 볼일 때문에 잠시 들리는 줄만 알고 있었어요. 제가 며느리의 계좌번호를 물어본 뒤 그 노인에게 넘겨주니 충격적이게도 그 노인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을 며느리에게 넘겨주었고 그 금액을 확인한 저와 며느리는 그 노인의 말이 진심이라는 걸 알게 된 후 충격을 받고 말았어요. 이런 일들을 겪게 될 거라고 생각도 못했었는데 너무나 큰 도움을 아무런 대가 없이 받게 되니 믿기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요양원에서 돌아오면서 알게 된 충격적인 사실은 또 하나가 더 있었어요. 그 노인은 치매를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뇌의 종양이 자라고 있었고 언제 어느 순간 세상을 떠날지 모르는 상태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몇 번이나 고마움을 표시하며 둘도 없는 친구로 지내오며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어느 날 아침에 그 노인은 눈을 뜨지 않았고 세상을 떠나고 말았어요. 저희의 인생을 한순간에 바꾸게 해주고 떠나버린 그 노인의 장례를 정성스럽게 치러줬고 너무 고마웠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 요양원 생활을 하면서 몸도 어느 정도 많이 회복이 되었고 휠체어에 많은 시간 의지를 하지 않아도 될 정도로 걸어 다닐 수가 있게 되자 요양원 생활이 답답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걸 며느리도 알았는지 저 몰래 무언가를 준비했고 저를 요양원에서 데리고 나와 도착한 곳은 조용하고 한적한 곳에 있는 집이었어요.
마을과는 어느 정도 떨어져 있었지만 집을 보자마자 너무 마음에 들었고 앞으로 제가 살 집이라며 며느리가 선물해 주었습니다. 좋은 풍경에 따뜻한 집은 저를 만족시켜 주었고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 불편함 없이 지낼 수 있을 것 같았어요. 너무 고마웠고 행복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작은 아들과 작은 며느리가 알게 되면서 돈이 어디서 났길래 이런 좋은 집을 가지게 되었냐며 탐내려 하자 그동안 참고 참았던 큰 며느리가 결국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는지 화를 내고 말았습니다. 참고 참았던 분노는 엄청나게 커지게 되면서 서로 심각하게 싸우기 시작했고 제발 그만하라고 말리기 시작했어요. 아들과 작은 며느리는 큰 며느리의 행동에 당황했는지 도망을 치고 말았습니다. 그동안 얼마나 꾹꾹 눌러왔는지 느낄 수 있었어요. 저도 제 자식이지만 정말 한심했고 작은 며느리는 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그 뒤로 한 번도 찾아오지 않았고 큰 며느리는 자주 찾아와 제가 필요한 부분들을 전부 채워주었어요. 평소에 마음을 곱게 쓴 큰 며느리와 달리 작은 며느리와 아들은 결국 아무것도 가져갈 수 없었어요. 자신의 행동으로 인해 삶이 바뀔 수도 있다는 걸 이번에 확실하게 알 수 있었네요. 주말만 되면 큰 며느리는 손주들과 함께 저희 집에 찾아와요. 이렇게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뛰어놀 수 있는 공간들과 좋은 추억을 새로 만들고 있어요. 앞으로 남은 인생 행복하게 살다가 떠나고 싶습니다. 제 사연을 들어주신 여러분들도 저를 통해 많은 것들을 느끼셨길 바라며 항상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